안녕하십니까. 예, 홍하상 작가입니다. 자, 오늘 뭐 비가 많이 오네요. 예, 오늘은 좀 엉뚱하게 굶어 죽을지언정 신용은 지킨다 네덜란드 편입니다. 좀 뭐 발음이 좀 오늘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빨을 치아를 4개를 빼가지고 지금 아직 껴넣질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치과에 갔다 왔는데 그냥 좀 이가 없지만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덜란드 이제 지난 시간에 정주영, 이병철 두 분을 이제 올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한국을 잠깐 떠나서 이게 뭐 해외를 좀 못 나가니까 지금 뭐 가고 싶습니다. 자, 저는 현재는 이제 정경련의 자유와 창의원이라는 데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기업인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죠. 주로 이제 그 외국의 기업들의 그 경영하는 최근의 뭐 상황 같은 거, 혹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나 세계적인 강소기업들 특징 뭐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네덜란드 편도 주로 지금 제가 이 강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인들에게 이제 많이 강의를 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좀 한 140개 정도 올렸는데 제 소개를 한 거는 뭐 한두 개밖에 없고 그냥 뭐 작가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그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충고하기를 자기 소개를 좀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140개 올릴 때 뭐 한두 개만 하고 그냥 자기 소개를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은 자기 소개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 동영상을 며칠 전에 3개를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신 분들이 댓글을 보면은 이제 심님, SIM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레어한 동영상이라고, 보기 드문 동영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이고요. 그 동영상 중에, 그 동영상 3개 자체가 지금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게 없는 동영상입니다. 그것들은 아마 저만 갖고 있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걸 제가 올린 이유는 이제 곧 이건희 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건희 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희라는 회장이라는 양반의 생생한 젊었을 때의 모습,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경영의 참뜻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이런 양반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궁금한 걸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이재용을 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왜냐하면 이 삼성그룹 전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87년생이 지금 우리 나이로 34살이 됩니다. 그럼 87년생한테는 이병철이라는 사람의 회장의 이름이 아주 생소하다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80년생 정도만 해도 이병철 회장 돌아가신 87년에 나이가 8살이기 때문에 그 이병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름만 들었지 박정희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은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81년도에 직장생활 할 때 그 당시의 많은 대학교 졸업반들이 그 삼성그룹을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그렇지 않으면 주로 이제 대우종합상사 같은 데를 들어가려고 했고요. 저는 언론계로 나가버렸지만은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 같은 양반의 그 경영학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삼성이 이건희 시대로 넘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재용의 시대는 어떻게 갈 거구나. 근데 지금 이재용의 시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유튜브 상에도 이재용의 경영이라든지 이재용의 그 경영 행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 양반은 좀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건희 회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인간은 몇 가지 종류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생애 혹은 자기 인생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해봤더니 이건희 회장님은 태어난 고향,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이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성씨, 그 다음에 나온 초등학교, 그 다음에 그 경남 의령군에서 태어났으니까 의령의 그 동네에 여러 가지 그 정황, 사정,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뭐 일본에 가서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많이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일본 학생들한테 일본 말도 잘 못하고 발음도 안 좋고 그랬을 테니까 굉장히 그 일본 사람한테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영화관에 가서 혼자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셨더만요. 뭐 1000편 이상의 영화를 봤다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그 반겨주는 사람은 그 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이제 그 개하고 친해졌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 기르기 취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때 많을 때는 용인 자연동원 에버랜드에 개를 150마리 정도 길렀고, 그것도 뭐 사육이나 방치가 아니고 본인이 진짜로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개에 대한 연구를 엄청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나중에 이제 진돗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전남도 진도에서 순종 개를 사다가 길러서 그 중에서 잡종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런 개들은 제거하고 순종의 피만 남아있는 개를 계속 증식을 시켜가지고 그 개를 갖다가 세계 애견협회의 대한민국의 토종개로 등록을 본인이 시켰죠. 그리고 그 영국의 그 크로프트 애견쇼에 굉장히 그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개를 사랑하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도 한 항목으로 쪼개고 골프를 또 아주 잘 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또 한 항목 쪼개고 이렇게 해서 뭐 대학교 와세다 나왔고 고등학교 서울 사대보고 나왔고 레슬링을 해서 역도산을 따라다녔고 역도산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골프를 쳤어요. 레슬링도 배웠고. 그러니까 레슬링이 그 취미 생활로 대충 한 게 아닙니다. 그 상당히 그 입상 경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일본서 다녔고 중학교도 일본서 다녔고 이제 초등학교는 부산에서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4학년 때 이제 일본으로 갔죠. 그 이병철 회장 아버지가 선친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중학교도 일본 나왔고 고등학교 서울 사대보고 나왔고 대학교는 와세다 경영학과를 나왔고 미국의 조시 워싱턴 대학 가서 거기서 경영학 석사를 수료를 했죠. 수료. 그렇게 이제 학력만 해도 이렇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앙일보에 그 입사해가지고 이제 1978년도에 이사로 처음에 입사를 해갖고 장인인 홍진기 회장, 이분이 이제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제 그 법이라든지 뭐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거를 매일 10년 동안 매일 그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다 쪼개보면 이건희 회장은 무려 592개 항목으로 쪼개지는 그 기업인이더라고요. 제가 그 기업인들을 그렇게 분류하는 거를 좀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현재 가장 그 굉장히 그 내면이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이게 취미도 무지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쓴 게 이제 이 책입니다. 이건희.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와서 책 나오자마자 단 2주 만에 이제 베스트셀러 1위가 됐죠. 경제경영분야 1위를 14주를 했습니다. 14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좀 한국에서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여기 지금 일본에서 이걸 이제
계약을 해서 일본 경제신문에서 이 책을 출간한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책이 제가 일본에 나온 책이 3권 있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신문은 일본의 뭐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보다 훨씬 더 센 신문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제일 커요. 그리고 또 경제관계책은 단연 뭐 일본 경제신문에서 내는 게 가장 뭐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제 일본 친구들한테도 같이 책방 가가지고 이 책을 기노쿠니야 신주쿠에 있는 기노쿠니야 서점 우리나라 같은 교보문 것 같은데 전시되어 있는 걸 들고 사진도 찍고 일본 친구들도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기뻤는데 이게 일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아마 여기 대만어판일 겁니다. 여기 대만어판, 여기 중국어판, 여기 태국어판, 러시아판은 저한테 돈 5,000달러를 보내왔어요. 계약금으로. 그런데 책은 안 보내주더라고. 그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판은 분명히 돈을 자기네들이 5,000달러씩이나 보내왔으니까 저한테 책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 이병철 시대에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지만은 세계 무대로 나간 거는 이건희 시대에 세계 무대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건희 시대 세계에 나가서 거의 세계 1위 수준까지 이제 거의 올라간 거죠. 거의.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2014년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바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제 넘어가게 됐고, 현재 근황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산보 하루에 한 번씩 간호사가 밀어줘서 산보를 하는 정도까지 지금 그렇게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경영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2시간 정도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 1부, 2부로 해갖고 1시간 반 정도, 한 2개 정도 해야 이건희 회장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이 책은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이건희 그의 시선은 10년 후를 향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이 책은 이제 이건희 세계 인재를 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의 경영은 세계적인 인재를 소위 S급 인재, 즉 사장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기술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게 이제 인재를 구한.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삼성가에 대해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삼성의 스타 CEO.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사장들이 그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더니 여기 이제 일본에 있는 동양경제신보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경제신문사는 역시 일본 경제신문이고, 2번째가 이제 산업경제신문 산케이입니다. 3번째가 동양경제신보인데, 이 동양경제신보는 신문사는 3번째로 경제신문의 순위지만 책을 판매하는 건 아주 뛰어난 그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종영 회장에 대해서 썼더니 이제 뭐 이게 중국어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재영 회장님 2분을 비교한 책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냈는데 이게 중국에서 번역이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이병철 경영대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개정판이 이병철에게 길을 묻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책을 5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재 제가 제일 삼성그룹에 관해서 책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책을 이제 쓰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여기 오사카 상인들이 없네 왜? 그래서 오사카 상인들이라는 책을 이제 2004년도에 처음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긴자상이라는 책을 냈고, 이걸 냈더니 이제 이게 중국어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5대 상인, 즉 오사카, 교토, 나고야, 그 다음에 오미, 그 다음에 동경 긴자, 이 상인들을 합쳐서 종합판을 쓴 게 이제 일본의 상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게 중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출판사에서 일본의 5대 상방이라고 5개의 상인
집단을 이제 이게 중국판이 나온 거죠. 요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일본에 관한 책은 상인 상도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실제로 이제 상도 시리즈는 오사카 상인, 교토 상인, 교토 상인 책이 지금 여기 없는데, 그 다음에 동경 상인, 그 다음에 뭐 일본 상도 해가지고 4권을 내서 일본 상도 시리즈는 한 권을 더 써야 되는데, 나고야 상인. 이 나고야 상인은 이게 뭐 책은 지금 거의 뭐 제가 완성 단계에 있는데 출판사를 못 찾겠어요. 책이 잘 안 팔릴 것 같은가 봐,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 일본의 상도는 상인 시리즈는 이제 2009년도에 다 끝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뭐 좀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이 또 일본서 나왔죠, 거꾸로. 중국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일본 애들이, 일본 내 출판사가 이걸 또 자기가 수입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뭐 $10,000인가 보내갖고, 요걸 제가 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성상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개성상인은 이 자료가 한국에 너무 없어요. 이 북한에는 좀 자료가 조금 있다는데, 언젠가 제가 이 북한의 자료를 좀 뭐 입수하게 되면은 한번 이 개성상인을 좀 잘 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홍콩에 가서 아시아에 돈 제일 많은 리자청, 이게는 만다리노죠, 표준어고, 본래 홍콩식 광동어는 리카싱이죠, 리카싱. 리카싱 회장. 우리 삼성그룹보다 한 3배 정도 큰 회사죠. 계열사만 460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양반이 그걸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은 지금 그 영국에 8억 7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여차하면 영국으로 이 본사를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다 끝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 아들이 2명 있는데, 이택거하고 이택해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무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경영을. 나중에 제가 기회를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이재용의 시대를 좀 맞았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재용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재용이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 이재용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좀 갖고 있는데, 약 A4로 24,000장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A4로 24,000장. 그래서 책으로 아예 묶어보니까 지금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해가지고 약 56권 정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책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지금 56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현재까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예상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 자료를 24,000장을 읽어본 결과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 경영 일선에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응원을 하면서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좀 기대 반, 뭐 걱정 반, 이런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뭐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저 자료를 뭐 괜히 24,000장씩 추려갖고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 이제 그 이재용 경영을 한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본격적으로 일선에 나선 거는 불과 뭐 한 2-3년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특히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삼각편대, 소위 그 미국 전략 혁신센터부터 기술센터가 전부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구입한 M&A 하는 회사들이나 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그 상황 같은 거를 지금 면밀히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다시기를 이재용이나 뭐 이병철 같이 흘러간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같은 이런 흘러간 얘기하고 뭐 박정희 얘기는 하지 말고 요새 얘기해라. 그렇게 댓글을 다셔서 저보다 좀 연차가 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제가 뭐 바쁜 시간에 이거 지금 유튜브 150개 하는데 보통 뭐 1시간짜리도 많으니까 뭐 사실은 시간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경영상을 이해하려면 일단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부터 정주영 회장님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현대 같으면 이제 정몽구 회장님,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님에 대해서도 그냥 자료만 지금 뭐 기사 뉴스만 있지 실제로 정몽구 회장님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거나 그것도 무슨 뭐 자동차 이번에 올해 몇 대 팔았더라, 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싸운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정몽구 회장이라는 분의 실제 인간의 모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일반 기자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대 자동차 인도 공장도 가봤고 남경 기아차 공장도 가봤고 북경에 있는 공장도 가봤고 현대차 그룹 사업도 들어갔었고 정몽구 회장님의 비서실장하고도 한 3시간 4시간씩 얘기해봤고 그쪽에 있는 수뇌부에 있는 양반들을 또 제가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새날 얘기를 곧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저한테 댓글 다신 분 뭐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옛날 거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엉뚱한 얘기인데 이제 제가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신이라는 책을 전에 냈기 때문에 이 이제 국가별로 뭐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요 나라를 지금 8개국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 쓰려면요 제가 유럽을 25년을 다녔습니다. 그럼 뭐 다닌 것도 다닌 거지만은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솔직히 여기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부 영어 자료하고 일본어 자료하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유럽 가고 현장에서 보고 이래서 쓴 거거든요. 이게 뭐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 둘째 떠나서 지금 한국이 정말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유럽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은 땅덩어리가 그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고, 이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의 40%밖에 안 되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는 더 작습니다. 뭐 그린랜드라는 큰 섬이 덴마크 거긴 하지만은 그 섬은 지금 실효 지배권만 덴마크 갖고 있고 7개국이 서로 장내 나라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원유하고 지금 가스전이 뭐 무한대로 많은데 좀 상당히 복잡하니까 덴마크 본토만 놓고 얘기하면은 뭐 국토 면적이 뭐 우리나라 뭐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많은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더 배워야 될 게 많고요. 반면에 이제 영국은 뭐 해가 지는 제국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금융 쪽에서는 영국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죠. 프랑스는 역시 패션이고 루이비통 그룹의 아르노 회장 같은 사람이 프랑스의 제일 돈 부자지만 세계 3등의 부자거든요. 이제 아르노 회장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상속세, 즉 보유세라고 쪽에서 얘기하는데 상속세가 75%입니다. 그러면 100조를 물려준다고 하면 세금을 75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다 주고 나면 회사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이 양반이 벨기에로 이민 신청을 했잖아요. 벨기에는 그 상속세가 없으니까. 내니까 프랑스의 언론부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팔아줘 갖고 돈 많이 벌더니 뭐 벨기에로 도망간다고? 이래서 난리가 나 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벨기에로 그 국적을 바꾸는 걸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그러면 상속세를 좀 내면 자기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아르노 회장 말고도 다른 기업인들도 전부 다 그 벨기에로 이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르노는 간신히 붙잡아 놨지만 다른 그 대기업을 하는 회장들도 전부 벨기에로 신청을 해서 그걸 진짜 가버리면 프랑스 망하거든,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유세 75%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프랑스가.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럼 이 프랑스가 바보입니까? 프랑스 정부가. 여기 자신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유세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속세가 1조 이상의 경우는 65% 내야 되고 1조 이하의 경우는 50%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큰 그 해결을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걸 상속세를 다 받느냐? 받으면 아마 삼성도 상속세 내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뭐 현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뭐 머리 굉장히 복잡하다고 좀 얘기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그 대목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뭐 이태리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스위스는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요것도 자세히 한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그 세계의 향수 시장 있잖아요. 향수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알긴 프랑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예요, 스위스. 전 세계 향수 시장 중에서 향수를 만들려면 향액이 있어야 된다. 향액. 향수의 원료죠. 향수의 원료가 있어야 향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향액이 있어야. 그 시장의 95%가 스위스입니다.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계나 제약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공업도 무지 셉니다. 터널을 많이 파가지고. 또 심지어는 반도체 회사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향수 같은 것도 지금 세계 시장을 잡고. 그래서 이 스위스라는 나라를 갖다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보면요, 강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를 좀 배워야 된다. 인당 소득이 87,000달러 아닙니까? 그래서 스위스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네덜란드 쪽을 조금 가볍게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국가별로 가장 오래된 기업이나 가게가 많은 나라는 일본 27,300개입니다. 이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27,300개. 실제로는 10만 개 정도 됩니다. 이 통계 없는 가게 기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뭐 일본을 30년 동안에 뭐 지금까지 200몇 번 이런 거 조사하러 다니는데, 저도 약간 그 대목에서는 저도 좀 제정신은 아니죠. 뭐 그런 거 조사하려고 일본을 뭐 200번씩 가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돈을 아무리 조금 써도 200만 원 이상은 쓰는데. 그래서 그 한때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일본 오사카에 있었잖아요. 금강조라고 건축회사. 주로 이제 절하고 신사를 많이 지는 회사. 그 회사가 578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금강리용 씨라고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금강리용 사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16일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6일간.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래 인터뷰를 한 이유는 그분이 일대 조상이 유중강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에요. 서기 578년에 일본의 성덕태자가 초청을 해가지고 사천왕사라는 큰 절을 지을 때 그 절의 공사 감독관으로 건너갔어요. 그 이름이 유중강입니다. 일대 조상 이름이. 전주에 본관을 둔 양반이 문화유수인데, 그래서 유중강이 건너가가지고 오사카에서 사천왕사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로 백제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더니 성덕태자가 너는 여기서 대대손손이 살면서 사천왕사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 관리 책임을 맡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바를 못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사카에 지금 사천왕사 바로 앞에 그 집이 지금도 있는데 그 집에 1400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40세까지 기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는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면 2003년 말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대 사장이 저보다 4살이고 51년생인데 그 양반이 저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은 그 동경에다 구질구질한 이제 절은 그만 짓고 연립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땅값이 제일 비쌀 때, 이 거품이 한참 볼볼 끓고 있을 때 비싸게 땅을 샀다가 거품이 깨지면서 그 땅값이 40%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60%가 손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을 살 때, 그 땅을 살 때 그 은행 돈을 많이 끌어서 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자 감당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그 금강조 회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그 회장님하고 똑같이 출퇴근했어요. 그 회장님하고 같이 그 회장님 차로 그 현장도 여러 군데 가서 보고, 그 회장님은 저한테 말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세요. 현장에 가서 보여주면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뭐 대충 뭐 하다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죽을 때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이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1시간짜리 한 개씩 올려도 제가 죽을 때까지 다 못할 겁니다, 아마. 그다음 중국. 중국에는 뭐 70년 이상 된 가게나 기업이 1600개 쌓이는데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을 댕기긴 사실 20년 이상 댕겼지만은 본격적으로 제가 중국을 집중적으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간 거는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한 20몇 번 중국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북경 천진부터 상해, 항주, 소주, 그다음에 남경, 무석, 진장, 양저우, 그다음에 광저우의 광동성의 광저우, 그다음에 그 밑에는 주하이, 그 옆에는 심천, 그다음에 복권성의 하문, 챈저우, 안휘성의 허페이, 뭐 산둥성의 제남, 진짜 무지하게 다 있습니다. 무지하게. 사진 제가 여기 이거 찍은 사진만 해도 이게 몇만 장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뭐 중국의 이제 역사부터 시작해서 상인부터 시작해서 뭐 공산당 얘기까지 이제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을 다루는 것도 뭐 몇백 개 해야 될 겁니다. 독일은 뭐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 나라인데, 뭐 재작년에는 제가 독일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갔다가 뮌헨 갔다가 튜빙겐 갔다가 디셀도르프 갔다가 두이스부르크 갔다가 함부르크 갔다가 해서 돌고 와서 그때 좀 본 게 또 있고, 그 말고도 제가 조사한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업들, 강소기업들을 소개하고 뭐 그런 거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미국 650개, 뭐 미국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정말로 연구의 범위가 넓은 나라인데, 그거 치고 스위스가 350개의 강소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신에 상당히 썼지만 안 쓴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350개사 중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하면 100개사 정도 될 텐데요. 뭐 빅토닉스 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0회 정도 올 겁니다. 이것도 뭐 미국은 뭐 1000회도 더 올리겠죠, 이거는. 독일도 800회, 한 이것도 한 2, 300회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시리즈로 주로 지금 제가 유튜브 보면은 1회부터 한 100회까지는 주로 일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솔직히 1000회 할 정도로 아이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0회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얘기만 주구장창 하면 지겹고,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사이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네덜란드로 한번 약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죠. 소득 5만 달러 좀 넘습니다. 국민총생산 7,8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의 아마 절반 정도 수준이죠. 인구는 3분의 1이고 흑자를 항상 내고 있습니다. 세계 6위. 국가 경쟁력 지수 세계 5등입니다. 국가 이미지 조사 세계 10위. 금보이랑 610등. 국가 경쟁력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1위예요. 항상. 자, 네덜란드가 참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아니 그 땅바닥이 바닷물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게 자연 조건은 정말 나쁜 나라거든요. 그리고 욕실하게 춥습니다. 그 네덜란드 같은 데 겨울에 가 보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추워도 유럽의 추위하고 좀 틀립니다. 유럽의 추위는요. 겨울에 가면 뼈가 저립니다. 뼈가 저려. 아주 한 3 시간만 있으면 길거리 돌아다니면 은근히 뼈가 저리기 시작해. 우리하고 좀 추위가 이게 좀 틀려. 자,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그림이 사실은 방고에 감자 씻는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 방고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자를 씻어서 고기는 한 덩어리도 없고 감자만 맨날 삶아서 먹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반고 시절까지 1800년대까지. 이거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죠. 예, 그런데 이 상인 빌렌 바렌츠라는 사람이 네덜란드는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무조건 무역해야 돼요. 가난한 나라들은. 상해라는 말 자체도 중국도 상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 바다로 뛰어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하이거든요. 그래서 상해란 말 뜻이.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돼.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무조건 무역해야 돼. 네덜란드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무슨 국토 조건이 좋나, 뭐 자원이 많나, 개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도 감자밖에 없는 나라예요. 튤립하고. 그러니까 결국 무역해야죠. 그래서 이 밀렌 바렌츠가 어디하고 무역을 했냐면 러시아 쪽하고 이 에스키모들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 배를 타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뭐 캔 같은 거, 캔 통조림 같은 거, 생선 얼린 거, 정어리 같은 거. 유럽에서는 정어리 많이 먹었잖아요. 뭐 이런 거를 왕창 떼 싣고 그 시베리아 쪽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그 유빙에 갇혔어. 유빙. 그 빙산이 둥둥 떠내려오니까 그 받으면 그냥 배가 난파돼 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배가 뭐 목선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유빙이 떠내오는 게 그친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몇 달 지나고 식량 떨어지죠. 한 달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곰을 잡아먹었어. 곰을. 근데 곰들이 이제 쟤네 배 근처에 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원 17명 중에 8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거기에 생선이 막 박스채 무지하게 그 괴짝에 실려 있었는데 한 개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건드렸냐? 굶어 죽을지언정 신용은 지켜야 된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걸 고경의 물건이라고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굶어 죽어버려? 그리고 그 물건을 전달했어요. 그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시베리아에 그 곰 가죽이나 무슨 뭐 술록이나 이런 가죽 같은 걸 수입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대금을 받고 물건 전달하고 돌아와서 선인이 7명이나 죽었는데 신하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영웅입니다. 지금은. 동상이 네덜란드 곳곳에 서 있어요. 윌렘 바렌츠가. 자, 이어서 이렇게 무역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죠. 원래 동인도 회사는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영국입니다. 사실은. 영국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습니다. 2개. 하나는 영국 왕실이 운영하는 차터드 동인도 회사가 있었고 하나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1600년도에 영국은 설립을 했어요. 네덜란드는 1602년이거든. 2년이 영국이 빨라.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거는 특징이 뭐냐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 2만 킬로의 항해를 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니까 주식회사로 했죠. 결국은 이 2만 킬로의 먼 항로를 타고 배를 몰고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멀죠.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향신료 때문에 온 거예요. 향신료, 아시아로 온 게. 그래서 인도를 왔는데 인도는 이미 영국이 다 지배를 거의 다 해버려가지고 향신료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자기네들 좀 해군력이 좀 되니까 영국한테 같이 좀 놀아먹자라고 해서 한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왕창 깨졌어요. 영국 해군이 무슨 뭐 세계 최고의 해군인데
뭐 네덜란드 정도의 실력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깨졌죠. 깨져서 손을 떼고 간 데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간 겁니다. 그래서 자카르타도 향신료가 좀 나긴 나는데 향신료는 역시 영국이 인도가 최고죠, 인도. 그래서 여기서 향신료를 좀 하다가 이거 갖고는 좀 성에 안 차니까 이 도자기를 경덕진에서 수입해 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려고 이제 동인도에서가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런데 경덕진이 임진왜란 때 한반도에 병력을 보냈다가 그게 골병이 들었죠. 그것 때문에 전비 유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644년이 되면은 만력제 신종이 북방 오랑캐들이 자꾸 그 공격을 해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편 중독자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1644년경부터는 경덕진 도자기의 해외 수출을 전면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경덕진이 도자기 생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북방 오랑캐들이 후금의 노라치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게 국가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져서 이 생업 유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1644년 이전부터 중국 경제가 이미 골병이 들었다고. 그 당시에 그 청나라, 명나라 경제가. 그래서 결국 이제 정권이 교체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중국 경덕진 도자기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 조선이더라. 그 조선 쪽의 정보를 수집해 봤더니 조선의 도공들이 전부 일본으로 다 끌려갔다더라. 4,000명.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가 훨씬 거기서 갖고 오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도자기의 품질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 하더라. 조선은 도공이 없어가지고 뭐 되는 아무것도 없다더라. 그래서 임난 도공들이 4,000명이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일본의 5개 지역으로 분포가 됐는데, 큐슈의 가라츠, 그 밑에 있는 아리타, 그 밑에 있는 이마리, 구마모토의 우에노아키, 그다음에 가고시마의 그 심수관이 지금 살고 있는 나에시로가와라는 지역이죠. 저 거기 가봤는데 그 심수관요를 비롯한 그 사스마야키, 그 다음에 이등방문이 고향인 그 하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옆에 그 하기 둔차 가봤는데 그 하기야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다 몇백 명씩 다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주로 주력으로 그 도자기를 동인도 회사가 산 거는 아리따야끼입니다. 소위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충남 공주 반포면에서 아리따 지역으로 끌려가서 가장 그 사람이 도공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이었고 일본에서도 그 사람을 이 도예의 선조라고 일본 도예를 열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 동인도 회사가 사가현의 번주인 나베시마한테 도자기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많이 샀죠. 이 얘기는 제가 앞에 일본 편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54년의 경우는 단 한 번에 24만 개의 도자기를 아리따에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동인도 회사에 팔았죠. 고가로 팔았죠. 도자기가 1kg면 금도 1kg 정도 받았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인도 회사가 갖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갖다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대한 이익을 여기서 낸거든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는 그 네덜란드 전 국민이 여기다 투자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익 배당률이 좋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연말에 60만 원의 이자를 줬습니다. 완전히 뭐 대박난 장사였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60만 원 연말에 받았으니까 이자가 60%예요. 제일 조금 배당을 줬을 때가 12%예요. 12%. 그러니까 12%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 요새 우리가 은행 금리 쳐보세요. 10% 그냥 뭐 지금 2%도 안 될 건데.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네덜란드 국민들이